무조건 들어라. 최우선적으로 들어라. 유동성이 좀 없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최우선적으로 들고, 특히 30대이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연금에 무엇을 담고 있을 것인가 합니다. 연금을 다 같이 누구나 다 연금을 들고 있는데 네.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세월이 20년 흐르면 천양지차입니다. 연금 또 전문가이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 전문가라고 네. 이제 네. 네, 불림 받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좀 노후 준비 관점에서 제가 네.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직장인이 한 40대, 50대 예. 그 정도가 되기 전에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 예. 뭐가 있을까요? 40대, 50대가 되기 전에요. 그러면은 지금 30대, 그쵸, 아무래도 좀. 네. 20대, 30대. 30대이신 분이라면은, 일단 뭐 다,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드셔야 될 거고, 그럼 퇴직연금에서 DC형을 들었으면은 자기가 투자를 알아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네. 개인연금도 자기가 알아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30대가 40대, 50대가 되기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세액공제나 하여튼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은 첫째 무조건 들어라. 예, 최우선적으로 들어라. 네. 예, 유동성이 좀 없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최우선적으로 들고, 특히 30대이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연금에 무엇을 담고 있을 것인가 합니다. 연금을 다 같이 누구나 다 연금을 들고 있는데 네.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세월이 20년 흐르면 천양지차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꼭 이제 30대이신 분들은 그 연금에 꼭 자본을 담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본이라 하면은 주식과 부동산. 네. 예, 부동산은 요즘 리츠를 통해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본을 꼭 담고 있으라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0대는 세제 혜택이 되는 연금은 무조건 들어라.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담을 내용물은 꼭 자본을 가지고 있어라. 이 두 가지 네. 꼭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30대 그 약간 준비할 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노후 준비 같은 경우에는 요람부터 이제 준비해야 된다. 예, 예, 또 그런 예.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연령을 좀 세분화해서 예. 뭐 20대 내지는 뭐 한 40대, 뭐 예. 50대 그런 상황에서는 또 뭘 또 준비하는 게 좋을지. 예. 네. 20대는 이제 뭐 한참 공부해서 취업 준비할 때이니까요. 그냥 자기의 전문성에 관계되는 부분을 열심히 하는 게 인적 자본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친구도 열심히 사귀고 20대 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전문성에 대한 공부도 이제 한번 열심히 하고 해야 될 시기가 이제 20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그 시기가 20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얕은 제도권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 좋은 직장을 한번 가겠다고 몇 년씩 안 가고 있는 것보다 얕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움직여야 된다는 네. 것이죠. 예, 왜냐하면 직장에서 있는 것도 인적 자본의 축적에 되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몇 년 배우는 것도 많은 인적 자본 축적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제도권 시장으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자꾸 올라가더라도 여하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축적을 자기 자신의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적 자본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네.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적 자본을 내가 빌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레버리지라는 것을 꼭 돈을 가지고 빌리는 것만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야말로 엄청난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의 장은 밑에 부하 직원들을 다 레버리지를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어떤 개인의 측면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인적 자본을 가진 사람을 나 사람으로 가지고 있다. 그건 나의 인적 자본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무지 잘 알고 있다. 그 대통령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하여튼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무지 잘 알고 있다. 이거만 해도 엄청난 인적 자본이죠. 그렇게 하죠. 왜 지금 내 친구가 20, 30년 후에 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미래의 전망을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말은 안 맞지만은 그것도 그 젊을 때 친구를 사귀어 놓는 것도 나중에 1년, 2년 뒤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20년 지나고 나면은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장이 되고 이러면은 뭔가 큰 일을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때 자기 주변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하여튼 나의 인적 자본, 다른 사람의 인적 자본을 나한테 가져오는 것. 예, 그 다음에 제도권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자기의 인적 자본을 계속 쌓아가는 것. 예, 그래서 그 부분이 20대 때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때인 것 같고요. 예, 30대 때는 이제 그 직장에서 자기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워라벨은 우리가 전 생애에 걸쳐서 어떤 일정 기간의 워라벨을 가져보는 건 될 수 있는데요. 전 생애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쉬어야 될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집중해야 될 때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한 5년 이런 때 자기의 전문성을 갖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럴 때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들이 역시 그것도 인적 자본이 중요한데요. 그 외에 이제 30대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소득을 토대부터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출발이 나쁘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을 좋게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은 다 들고 그 안에 자본을 담고 이 정도까지만 딱 하셔도 성공을 하신 거예요. 펀드를 내가 뭘 선택할까?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연금 DC형을 하신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사용자, 회사에서 열심히 펀드 중에 좋은 거를 고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닙니다. 네. 다만 내가 예금을 담을 건가? 자본을 담을 건가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주 큰 문제죠. 예. 그런 출발점 때 그 기초를 탄탄히 하고 출발하는 것. 그게 30대 때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40대 때는 자산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축적된 자산을 이제 비로소 정말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 때이고요. 또 하나는 40대 때는 소득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은 40 중후반 돼서 막 임원도 되고 하면은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돈도 쓰고 그러는데 네. 영원히 안 갑니다. 그쵸. 몇 년 하다 피크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생긴 소득을 잘 노후 자금을 위해서 잘 분배를 해놔야 됩니다. 이때 소비를 왕창 늘리다 보면은 뒤에 소비를 줄이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소득은 정체되고 줄어드는데 네. 이게 두 배로 손해죠. 이럴 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장 화려한 시기 때 이때 이제 재무 설계를 잘 해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정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인적 레버리지가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예. 사실 주식할 때나 부동산 할 때만 레버리지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활용한 레버리지구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게 그때 이제 교수를 하시는 분이 금융위에 들어가셔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딱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교수를 할 때는 밑에 조교 한 놈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빨리 뭘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똑똑한 애가 한 100명씩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자기 아이디어를 뭐 주면은 바로바로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인적 레버리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 이 레버리지에서 인적 레버리지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20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건 좀 잘 키워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건 좀 제도적인 특징 부분인데요. 그 퇴직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디폴트 옵션이 이제 7월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제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금 상품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나 도입되지 않으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디폴트 옵션에 예금 상품도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원래 디폴트 옵션은 예금 상품을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외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뭔가 착 충격이 오면은 무서워서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러지 마라. 제도적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보게 만들자. 그리고 당장 뭐 무섭더라도 그걸 움츠러들지 않게 만들자 하는 것이 디폴트 옵션의 투자 상품입니다. 그 안에 예금 상품은 제외하고 투자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이제 넣게 해서 자기가 아무 타치를 안 하고 있어도 자동적으로 운용되면서 신경 안 쓰고 한 10년만 있어 봐라. 너 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디폴트 옵션의 본 취지인데요.
근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예금 상품이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취지가 많이 그렇군요. 퇴색되어 버렸는데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폴트 옵션을 들어오든 말든 하여튼 혹은 디폴트 옵션 상품에 뭐 선반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으신 분은 나이가 20, 30 그런 분은 꼭 자본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디폴트 옵션이 이제 채권 비중이 높은 것도 있고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이제 확정 이자를 주는 예금 뭐 그다음에 보험사의 이제 GIC라든지 이런 상품들일 텐데요. 이런 상품보다는 이제 리츠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의 비중을 높게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게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 자산 그리고 연금의 또 균형을 맞추는 게 또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최적의 비율 이런 게 있을까요? 주식, 부동산, 채권요. 최적의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신연금이고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정말 무위험 소득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물가 리스크도 없고요. 그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주기 때문에 장수 리스크도 없고, 그다음에 돈을 주는 국가가 파산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카운터파트 리스크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이제 무위험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무위험 소득은 그러면은 무작정 많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신연금으로 채우는데 민간의 종신연금을 많이 채우다 보면은 우리가 좀 거기에 따른 코스트가 있습니다. 일단 종신연금은 내가 돈을 쓰고 싶어도 중간에 해약을 못 해요. 한번 가입을 하면. 그래서 그런 유동성이 뚝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신연금은 이제 보험사가 책임을 지다 보니까 되게 부수적으로 보거든요. 나는 한 85세, 9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사는 10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은 혹 사람들이 세상이 변해가지고 100살까지 다 살아버리면 보험사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연금 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돈, 그 정도. 예를 들어 내가 생존하는데 생존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생활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돈이 우리 가족 기준으로, 부부 기준으로 한 250 되겠다 하면은 국민연금이 한 180 받는다 하면은 다른 거 한 70만 원 정도 채우셔가지고요. 이 정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왜냐하면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기당할 염려도 없거든요. 내가 미래에 받을 연금을 누가 사기해서 들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돈을 5억 원 들고 있다면 잘못 사기당하면 이게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금은 꼭 우리 부부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금 정도는 갖춰 놓는 것. 그게 이제 연금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갖춰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연금의 비중이 낮을 거고, 소득이 작은 사람들은 연금의 비중이 높겠죠. 그래서 비중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게 비중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그렇고요. 다만 자기가 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정도는 연금으로 갖춰 놓고 그 나머지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과 채권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노후 같은 경우 젊을 때는 무조건 자본이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부동산하고 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죠.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가격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받는 것. 뭐 물류센터에서 그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백화점 매장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자산 비중을 늘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럼 안전자산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이런 쪽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젊을 때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우리가 축구에서 공격수를 많이 배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미드필더하고 수비수를 많이 배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자산 설계를 하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축구를 한 판 하시는데 이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이런 때, 40대 이런 때는 공격수를 많이 배치를 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최고의 공격수는 주식이죠. 그렇죠. 그걸 많이 배치하고
그다음에 미드필더 배치하고 수비수는 좀 적게 배치하고. 근데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공격수의 비중을 좀 줄이고 미드필더를 좀 늘리고 채권을 늘리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예. 한국의 그런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방금 전에도 또 말씀하신 게 약간 인컴형 그런 예. 부동산 투자를 예.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만 더 구체적으로 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파트 공화국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의 70%가 산이고 그 중에서 또 수도권에 거의 2,500만 명이 몰려 살고 있고 그 중에서 또 좋은 우량한 자산은 또 강남에 집중되어 있고 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정 부분에 그 땅의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외곽 지역이 위험하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핵심 지역은 아직은 뭐 차별화가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느 정도는 더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외곽 지역은 그냥 등 달아서 오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 지역하고 이런 쪽 지역이 이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앞으로도 그거는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핵심 지역은 유지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면은 투자할 만한 그렇게 땅이라든지 건물이 많지가 않은 거죠. 다양하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부동산은 인류 역사상 이래 그래도 제일 좋은 부의 정식 수단이었습니다. 땅을 다 가지고 땅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시는 방법을 좀 달리 하시라는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 하다 보니까 이 너무 비싸네? 오피스텔을 사야지? 물립니다. 빌라 사야지? 네. 물리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피스 저건 난 절대 못 사지. 꼬마 빌딩 못 사지. 상가 저 너무 비싼데 좀 싼 곳에 가서 상가 사야지 하다 또 덜커덕 걸리거든요. 우량한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량한 물건을 찾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리츠라든지 간접 투자를 활용해 가지고 글로벌한 우량한 부동산을 좀 사시는 것이 그게 이제 꼭 지금 부동산의 비중을 완전히 국내의 비중을 줄이면서 네. 이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리츠 가격이 그때에 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좀 뭐 10% 이상 오르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렇게 뭐 아주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긴 한데 그냥 이제 적립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그냥 틈나면은 조금씩 사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리츠의 종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유, 많습니다. 물류센터도 있고,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사실 우리가 그냥 리츠라고 한다면 아파트랑 오피스텔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종류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많죠. 우리는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매장이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 맞아요. 그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방금 말씀하신 물류 리츠도 있고, 뭐 호텔 리츠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다음 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간판을 가지고 리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간판에 광고 임대료 수익을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동산 자산 혹은 거기에 있는 건물에 부속된 자산들에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것은 리츠를 통해서 다 금융 상품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피스는 절대 못 사죠. 사실은 오피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오피스는 개인이 사기는 불가능하죠. 꼬마 빌딩도 못 사는데 어떻게 그렇죠. 큰 오피스를 사겠습니까? 그런데 리츠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해외 우량한 건물에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오피스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리츠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모기지 리츠도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장기금리인데다가 운용은 장기금리인데다가 차입을 하는 단기금리가 오르니까 이게 막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리츠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은퇴자들 곧 은퇴하실 분들 교육할 때 리츠 공부를 계속 해놓으십시오 하는 게 리츠는 종류도 다양해서 이걸 그렇게 공부를 당장 하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차근차근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 노후 자산 관리를 해도 충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것뿐만 아니라 해외 상장된 것도 지금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시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에만 너무 목매이지 마시고요. 예.
너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또 최근에. 예, 지금도 많이 올랐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확실히 좀 과거에 올랐던 걸로 생각하면서 지금 투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예, 예. 다른 뭐 해외도 올랐습니다. 네. 해외도 마찬가지로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왕창 들어가긴 좀 그런 것 같고, 뭐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 수익률 보시고 적정하면은 뭐 한 5% 정도면 충분하고요. 예. 그렇게 되시면은 좀 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끝으로 약간 뭐 투자자들 대상으로 뭐 한 말씀 해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시장이 사실은 지금 안 좋죠. 많이 안 좋고요. 나스닥 레버리지도 작년에 꽤 들어가신 것 같고. 그쵸, 많이 들어갔죠. 예. 그럼 뭐 나스닥 떨어진 거 보면 레버리지 같으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신 거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시장은 저희들 일반적으로 시장은 전망의 영역이 잘 아니라고 그럽니다. 전망을 뭐 해서 맞추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사람 말을 계속 듣다가 보면 또 몇 번 틀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말한 거에서 맞는 사람이 말한 걸 보고 시장은 충분히 전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우리가 권투를 할 때도 시합을 할 때도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은 반드시 두드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두드려 맞을 때 리스크 관리입니다. 네네. 큰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블로우가 미스 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도 잘 블로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이걸 팔아야 되느냐, 뭐 해야 되나, 또 이런 이제 고민 뭐 물어보고 하는데, 이런 국면에서 뭐 팔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런 때는 이제 향후 미래를 보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뭐냐면은 좀 더 이 상황에서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 어딘가. 지금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막 이거 큰일 났다 어쩌나. 그러니까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호랑이한테 물려간 국면이거든요. 사실은 정신 없습니다. 정신 없는데 이런 때 이제 막 정신이 없어가 무서워서 막 갖다 팔고 뭐 이렇게 하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제 시장이 뭐 향후 6개월, 1년 동안에 혹시 상승세로 반전할 때, 항상 약세장에서도 그런 기회는 주게 되거든요. 예. 그런 때 내가 올라갈 걸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을 해놓고, 예. 뭐 예를 들어 기술주가 더 올라갈 거냐, 가치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중국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냐, 미국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우리나라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중점을 두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재편을 해 놓으셔가지고 시장이 좀 상승세로 올라갈 때 손실을 좀 만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을 봐서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호랑이한테 일종의 물린 그런 시간인데요. 이럴 때야말로 진짜 또 정신을 차리고 재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재편을 해야 될 때가.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재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할지는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다른 전문가를 불러셔가지고 예를 들어 중국 시장이 어떠냐,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맞아요. 상승 반전할 때 중국 시장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어디 있겠느냐, 희망을 버려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테크 주, 플랫폼주나 하이테크 주와 가치주 중에서 우리가 상승세로 전환할 때 앞으로 어느 쪽에 더 섹터가 유망하겠느냐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수익을 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가 한번 광창 오르면은 채권은 그 다음은 한 1년 동안은 이렇게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수익을 주거든요. 그렇죠. 되돌림 현상이 발생할 채권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난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정말 한 5개월 만에 마이너스 10%가 나왔으니까요. 이거는 속된 말로 개박살이 난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 그래서 채권, 증권사에 채권 트레이더 하는 양반들이 3월 달에 이 정도 올랐다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왕창 오르는 바람에 완전히 폭망을 해버렸거든요. 폭망하고 나면 이제 기회가 옵니다. 오기는. 그래서
지금은 채권에도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인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방송. 네. 예. 그다음에 리츠가 가격이 한 10% 올랐는데 네네. 여전히 유망한가. 예. 이런 것들이 향후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그런 소재들을 많이 제공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패널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꼭 이렇게 장기적으로 뭔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